그래서 영양제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제 최소 이것만큼은 먹어야 된다 하는 필수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영양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일단 두 가지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양소도 우리 몸속에 필수 영양소, 선택 영양소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는 뭐냐? 우리가 이게 몸속에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타민 계통입니다. 비타민 계통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 비타민의 어원이 바이탈 아민이 합쳐진 겁니다. 바이탈 아민. 우리 몸속에 없으면 안 되는 성분이에요. 비타민C가 없으면 괴혈병이 걸리죠. 괴혈병이 결국은 치료로 이어지면서 비타민C를 계속 주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사람이 죽어요. 자, 비타민 A가 전혀 없으면요 시력을 잃고요. 비타민 B가 우리 몸속에 전혀 없으면 세포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뼈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타민이라는 것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런 종류가 필수예요. 자, 미네랄도 마찬가지죠. 칼슘이 몸에 없으면 뼈도 안 만들어지고 치아도 안 만들어지죠. 마그네슘도 그렇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다 필수입니다. 이러한 필수 영양소들부터 저는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필수조차도 우리가 음식으로 잘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선택은 뭘까요? 선택도 우리가 너무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예, 바로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양제 중에 이게 있습니다. 홍삼, 프로폴리스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성분들 내 몸속에 비타민C가 없으면 내가 죽는데 홍삼에 있는 사포닌 내 몸에 없으면 죽나요? 안 죽습니다. 자, 프로폴리스 성분 없으면 죽나요? 안 죽습니다.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서 뭐 홍삼이 뭐 안 좋다, 프로폴리스가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홍삼 너무 좋은 영양소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수가 먼저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을 세워야 되고 바닥을 먼저 쳐야 됩니다. 바로 필수, 우리가 가장 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내 세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 영양소를 먼저 챙기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필수부터 챙기는데 그럼 뭐가 있느냐? 일단은 비타민 종류들입니다. 종합적으로 비타민 종류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정도 하나는 일단 좀 드셨으면 좋겠다. 요즘 종합 비타민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한 8가지 있잖아요. 비타민 B군이 골고루 굉장히 고용량으로 잘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타민 B군 충분히 들어있고 거기에 뭐 좋으면 마그네슘도 좀 들어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D도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그런 종합 영양제들을 하나 정도 선택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수 영양소 중에 지방산, 필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사실 오메가3는 영양제로 안 먹고 음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생선을 거의 이틀에 한 끼는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아무리 못 먹어도. 자,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생선을 안 먹고 살기 때문에 오메가3 영양제가 이제 필수가 된 거죠. 사실 음식만 잘 챙겨 먹으면 오메가3 안 드셔도 되거든요. 자, 들기름도 좋습니다. 들기름을 우리가 정말 많이 먹는다면 오메가3 영양제 따로 안 먹어도 될 정도죠. 물론 동물성 오메가3인 생선기름하고 식물성 오메가3인 들기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포텐시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들기름은 식물성이라서 EPDHA가 아니고요. 식물성 들기름이기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오메가3입니다. 이게 EPDH로 흡수가 돼가지고 몸에서 EPDH로 변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화학 반응 여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확 줄어들죠, EPDH 양이. 그래서 사실은 오메가3를 제일 좋은 거는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성을 직접 먹는 게 가장 좋죠. 오메가3 측면에서만 본다면. 근데 물론 들기름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들기름 또 속에 다른 또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식물성 오메가3로서의 또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챙겨 먹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필수 영양소로 오메가3를 EPDH 잘 아주 농축해서 담아놓은 캡슐이 나오죠. 이런 것도 하나 좀 추가하시면 좋고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종합영양제 하나, 오메가3 하나. 그 다음에 비타민 C는요. 조금 더 고용량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좀 고용량을 추가하면 좋고요.
D도 마찬가지예요. D도 조금 이 종합영양제 들어있는 양이 적다면 D도 좀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에 속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하고는 다르게 이제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음식으로 먹어야만 되는 물질인데 코엔자임 Q10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양소라고 보기 어렵죠. 예, 어떤 효소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엔자임 Q10.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 때 코엔자임 Q10이 있어야만 마지막 단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활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속의 독소들을 억제해주는, 그래서 노화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이 글쎄 20, 30대에는 피크를 치다가 40대, 50대가 되면 만들어지는 양이 확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영양소를 말씀드릴 때 비타민 종류, 그다음에 미네랄 종류, 그다음에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 이런 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긴 하지만 코엔자임 Q10은 40대 이후라면 필수로 생각하셔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복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죠. 특히나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세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이 더 안 만들어집니다. 뭐 고지혈증 약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의 원리가 스타틴 계열의 약이 원리가 뭐냐면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거든요. 위에서 콜레스테롤을 안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건데 이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같은 뿌리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콜레스테롤과 코엔자임 Q10이 같이 만들어지는데 위에를 차단하니까 콜레스테롤만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코엔자임 Q10도 같이 안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 활력도 떨어지기가 쉽고 항산화 물질이 떨어지니까 노화도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래서 40대 이후라면 당연히 드셔야 되는데 특히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코엔자임 Q10 보충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필수 영양소를 챙기고 나서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럼 그것도 좋은 뭐 홍삼도 더 드셔도 좋고요. 유산균도 드셔도 좋고요. 요즘은 유산균도 막 이제 필수에 막 많이 포함을 시키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필수는 아닌데요. 그래도 뭐 필수적인 많이 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 추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오메가3를 오래 먹으면 간에 손상이 있다는 의문도 있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그런 질문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오메가3가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걱정하는 게 영양제를 많이 먹다 보면 간 손상이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타민 C, 비타민 B군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은 반대로 간에 너무 좋은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글루타치온 간에 너무 좋은 영양소고요. 오메가3도 적정량을 드신다면 안 드시는 것보다 간에도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미네랄 계통에서 몇 가지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분제라든가. 물론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드셔야 되는 영양소 맞아요. 근데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데 철분을 많이 먹게 되면 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영양제 같은 거는 이제 간 검사 같은 거 해보고 드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우리가 조금 어지럽다, 피곤하다, 그럼 나 이거 철분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철분 드시는 거. 이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타민C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C 메가도즈 용법을 오랜 기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메가도즈 용법이 무엇이고 효능이 어떤 거고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말이 요즘에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기능의학을 제가 19년 전에 입문을 했고 제가 기능의학을 또 진료하기 시작한 게 16년, 17년 전인데 그때부터 저희는 메가도스를 계속 해왔던 아주 오래 해왔습니다. 메가도수 일단은 말 자체가 고용량을 넘어서서 메가용량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타민C는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혀 먹지 않으면 괴혈병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비타민C 하루 권장량, 기초 권장량이 얼마나 되냐면 얼마 안 됩니다. 100ml에서 200ml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바로 뭘 뜻하냐? 요것도 안 먹으면 괴혈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계열병을 막을 수 있는 용량이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정도 용량이고 그 정도 용량은 사실 음식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과일 좀 먹고 야채 좀 먹고 그러다 보면 뭐 50ml, 100ml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열병에 안 걸리고 사는 거죠. 그것 과일 야채 너무 많이 안 먹고 종합영양제도 안 먹는 분들은 계열병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잇몸에 피도 잘 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고용량으로 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활성산소.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노화를 촉진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고 또 혈관을 망가뜨리고 또 치매의 원인이 되고 또 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러한 독성 물질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몸속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이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흡연이 있고요. 둘째가 스트레스. 세 번째가 과식이에요. 네 번째가 바로 과도한 운동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네 가지 다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식하고 그러다 보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은요. 기초건전량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세포가 적절하게 자기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 용량은 최소한 1000ml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C 뭐 굉장히 많이들 챙겨 드실 텐데 영양제들 보시면 한 날에 기본이 보통 1000ml 조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1000ml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6000ml, 9000ml, 뭐 12000ml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벌써 한 17년, 18년 됐죠. 그때부터 기능의학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비타민C 용량 이것은 최소한 몇천 ml를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한 거의 하루에 6000ml씩 먹었고요. 저한테 찾아왔던 환자들도 다 설득해서 하루에 6000ml씩 꾸준히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함께 많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메가도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확신을 갖게 됐죠. 6000ml를 그럼 어떻게 나눠서 먹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먹고 쭉 흡수됐다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6000ml를 먹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6000ml 많이 먹으면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저녁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오후가 되면.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3번에 나눠서. 4번에 나눠서 6시간마다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귀찮으니까 최소한 3번에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 특히 언제? 식사할 때 반찬처럼 같이 먹어라. 그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처음 메가도스를 접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6000이나 먹어? 걱정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6000 드시지 마시고요. 1000짜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1000, 1000, 1000 아침, 점심, 저녁 해서 3000 정도로 시도를 해보시고요. 드시다가 적응도 잘 되고 뭐 불편한 것도 없고 편한 것 같다, 괜찮다, 부작용 없는 것 같다 하면은 2000, 2000, 2000 해서 6000을 드시면 좋고요. 저는 요즘에 뭐 3000, 3000, 3000 이렇게 해서 9000까지도 먹는 날도 많고 해서 꾸준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걸 하면서 보면 만성피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고 활성산소가 높아져 있고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이제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가장 값싸고 중심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하게 되는데 6000을 먹게 되면 한두 달 드시면요. 환자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요즘에 제가 피부가 뻐해지고 굉장히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비타민 C 덕분입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도 억제해주고요. 그래서 피부를 미백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분들이 콜라겐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노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 관리뿐만이 아니라 혈관 노화도 막아주고 면역세포도 지켜주고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타민을 과용할 때 좀 신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혹시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신장이 정상인 사람이 먹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신장이 망가졌다? 저는 이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물론 신장 기능이 많이 낮은 분들 있잖아요. 낮은 분들이 잘못해서 비타민C를 과도하게 주사를 맞았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신장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C를 너무 과도하게 먹었을 때
요로결석이 증가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을 예방하면서 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로결석이 없었던 분이 비타민C 갑자기 많이 먹는다고 갑자기 툭 요로결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고요. 걱정되는 거는 요로결석이 있었던 분이 치료하고 나서 비타민C를 다시 고용량으로 먹다가 재발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고용량을 먹고 싶은데 요로결석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만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대부분 요로결석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 여름이고요. 땀 많이 되고 탈수 많이 됐을 때 물을 많이 안 먹는 분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을 해야 된다. 비타민C 먹을 때도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지만 비타민C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물을 많이 드셔서 탈수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요거 첫 번째 굉장히 주의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그네슘도 필수 영양소잖아요. 비타민 B도 필수 영양소잖아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B 중에서 6번 있어요. B6. 이 두 가지를 비타민C 고용량과 같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생길 확률을 80%까지 예방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B6하고 마그네슘이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 생기는 것을 좀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옥살산이 칼슘이랑 만나면 이제 결석이 되는데 이 칼슘과 만나는 것을 마그네슘이 기량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는 보통 종합영양제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드시면서 같이 드셔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물 많이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B6와 마그네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연산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구연산이 요로결석의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구연산이 많은 음식이 레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물 많이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몬수, 물에다가 레몬즙을 짜서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레몬수 이렇게 좀 많이 제품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한 포값이 우리가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커피 대신에 커피는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카페인을 먹으면 오히려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이 탈수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대신에 그런 거 하나 물에다 타가지고 물 자꾸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레몬수를 많이 드시면요. 확실하게 요로결석의 증가를 막아주고요. 오히려 감소시킵니다. 실제적으로 비뇨기과에서도요. 비뇨기과에서도 그 요로결석 환자들한테 권하는 게 레몬수거든요. 예, 예방을 위해서 재발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옥살산 말씀드렸죠. 비타민C가 자체가 옥살산은 아니죠. 근데 대사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옥살산이 일부 좀 나와요. 이게 칼슘과 만나서 결석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옥살산이 많으면 안 되는 건데 비타민C가 아닌 아예 옥살산 자체가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걸 같이 먹으면 옥살산이 많아지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근대. 시금치하고 근대에 옥살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콩하고 견과류에도 좀 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금치 근대는 일단 비타민C를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요로결석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시금치 근대 먹지 마세요. 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콩이라든가 견과류는 뭐 적당량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콩물을 계속 내려서 매일 뭐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옥살산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적당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비타민C 메가도스 하고 싶은데 결석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또 많은 의문이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어차피 다 빠져나가서 소용이 없다 이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먹어봤자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흡수가 다 안 된다. 그 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100% 흡수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6,000mg을 먹어도 그 중에서 흡수가 30-40% 되면 많이 되는 겁니다. 예,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뭐 10% 20% 되기도 하고 나머지 다 빠져나가죠. 대변으로. 소용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비타민C의 대가이신 이영재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영재 박사님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저랑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 비타민C가 대장으로 빠져나가면서 하는 역할 이게 또 대단합니다. 예,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대장 속에서 비타민C가 빠져나가면서 대장 속에서 비타민C가 좋은 세균을 도와주고요. 나쁜 세균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고용량을 먹으면 가스 차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과정이고요. 가스가 찹니다. 근데 방구가 나오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냄새가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만큼 장의 독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이득이 있고요. 그러니까 흡수 안 된 비타민C가 하는 역할입니다. 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나가고요. 변비 있는 분들이 특히나 비타민C 고용량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변이 잘 나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소변으로도 많이 빠져나가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혈액을 타고 돈 비타민C가 다 쓰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건 흡수가 안 된 게 아니라 흡수된 비타민C거든요. 소변으로 나가면서도 소변 속에 있는 또 많은 암모니아 같은 독소들이 많잖아요. 함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면요. 방광도 지켜주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비타민C를 골라야 될지 궁금한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제형에 따른 종류도 많고 또 성분별로 종류가 많은데 주의할 뭐 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비타민C 메가도스로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메가도스는 이제 고용량을 하는 거잖아요. 가루로 100%짜리가 제일 좋습니다. 보통 가루로 돼 있는, 포로 돼 있는 그거는 100% 비타민C입니다. 우리가 가루 비타민C 하면은 이제 뭐 레모땡 이런 거 생각하실까 걱정인데 그거는 100%가 아니고요. 비타민C가 한 25% 들어있고요. 나머지 75%가 이제 약간 색소나 감미료 이런 거에서 좀 우리 먹기 편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메가도스용은 이제 그런 걸로 할 수 없고요. 다른 성분이 하나도 없이 비타민C만 100%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맛이 어떨까요? 단맛 하나도 없고 오로 신맛만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타면 굉장히 잘 녹고요. 색깔이 투명해요. 가루가 백색 가루예요. 완전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아닙니다. 절대 비타민C가 노란색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노란색으로 생각하는데 노란색 아닙니다. 네, 백색 가루고요. 비타민 먹고 나면 소변이 노래지는 게 비타민C 때문에 그런지 아는데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비타민 B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B 8가지 중에 2가지가 노란색입니다. B2번하고 B5번. 예. 그것 때문에 노래지는 거지 비타민C만 먹으면 노랗지 않습니다. 소변이. 자, 이 비타민C 백색 가루 이게 메가도스용으로 가장 적합해요. 물론 먹긴 좀 불편하죠. 굉장히 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가루약 먹듯이 쓴 가루약 먹듯이 물 한 잔 먹고 털어놓고 꿀꺽 삼키고 물 한 잔 더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먹게끔 하는데 알약은 먹기 편하잖아요. 예. 근데 알약의 단점은 뭐냐면 백색 가루를 뭉치기 위해서 고영제가 조금 들어갑니다. 물론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루에 뭐 한 3,000 정도 드시는 때 이 정도 고용제 뭐 좀 먹어도 상관없는데 만약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9,000씩 드시는 분들은 고용제 좀 많이 먹게 되죠. 물론 고용제가 몸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용제를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약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100%짜리 비타민C를 권장을 드리는 게 더 편하죠. 그리고 이제 속이 쓰리는 분들 있잖아요. 비타민C 먹고 속 쓰리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항상 권장하는 게 꼭 식사 중에 드셔라. 식사 중에 먹는 비타민C가 물론 다 흡수 안 됩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먹으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하루에 3끼를 먹을 때 식사 중에 먹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섞여 있으면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질소화합물 같은 건 약간 발암물질 일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같이 먹는 게 흡수 안 된 비타민C의 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흡수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먹냐? 하루에 그냥 뭐 200mg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흡수 안 되는 비타민C가 위에서 하는 역할, 소화될 때 하는 역할, 장에서 하는 역할 다 있기 때문에, 꼭 드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식사 중에 드시면 속 쓰린 것도 훨씬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드리는 비타민C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성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타민C에다 염기 다른 걸 붙여가지고 산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지 않게끔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그 리포소말 비타민C라고 있죠. 기름막으로 싸갖고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 이 리포소말 비타민C가 흡수를 증가시키는 거는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속 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걸 좀 활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이어트나 운동 건강식도 관심이 요즘 진짜 많으신데 네. 저서를 보니까 과거에 100kg가 넘는 그 체형이셨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체형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19년 전에 번아웃 때 살 때 30대 후반에 체중이 100kg가 넘었죠. 그때 이제 기능의학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 아마 무서움에 걸려 있을 겁니다. 기능의학을 만나면서 펑셔널 메디슨, 예, 완전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세포 기능을 살리는 그러한 의학을 만나면서 제 몸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제가 체중을 한 20kg 이상 뺐어요. 100kg에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72kg까지 뺐고요. 지금 다시 좀 쪄가지고 한 77kg 정도로 유지어터로 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역시 이제 간헐적 단식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줄이는 거, 예, 그 다음에 운동 뭐 같이 하는 거 뭐 당연하겠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번아웃 돼서 살 때는 밤 늦게까지 진료를 했거든요. 진료하고 그 저녁을 중간에 먹어야 되는데, 먹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9시까지 진료하려면 6시쯤 짬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마음 편히 먹지 못하니까 불편해요. 예, 딱 식사 시간을 딱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시까지 굶어요. 진료 마치고 집에 오면 거의 10시 됩니다. 그때 폭식을 해요, 밤마다. 예. 그 삶을 살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맨날 피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기능의학을 모르던 시절, 그리고 내 몸과 마인드를 관리하지 전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 이후로 철칙을 세운 게 뭐냐면, 아무리 못해도 12시간 금식은 해야 된다, 하루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14시간. 그리고 다이어트에 돌입하면 16시간. 내가 진짜 살을 빼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내에 식사를 하는 거죠. 8시간 내에 두 끼를 먹어도 좋고, 좀 간식을 좀 자주 먹어서 세 끼를 먹어도 좋은데, 하지만 네, 음식에는 당연히 뭐 피할 건 피해야 되겠죠.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 피하고 당류 많은 거 피하고. 근데 그게 좀 힘들다. 유지어터로 살 때는 이제 14시간 내지 12시간.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시간을 봐서 12시간이 넘지 않으면 안 먹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이렇게 하면 뭘 못할까요? 야식을 못 먹습니다. 야식을 못 먹어요. 야식을 먹으면 12시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야식을 먹으면 아침을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늦게까지 어쩔 수 없이 저녁 약속 때문에 늦게까지 식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사 끝났는데 뭐 8시, 9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아예 굶고 점심까지 버티죠. 그래야지 14시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의 그 단식 기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이러한 단식 기간을 12시간 이상 가질 때 우리 몸속에서는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세포 자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파지가 몸속에서 그 찌꺼기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금식이 됐을 때 생기는 역할이기 때문에 길게 하면 이런 작용이 더 잘 생기죠. 그럼 지금 유지를 대략 몇 년 하신 거예요? 뭐 한 10여 년, 예,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거. 물론 중간에 막 80을 넘은 적도 있는데 다시 또 줄이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한 76, 77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금 한 2kg만 더 빼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다이어트뿐 아니라 건강 관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인데요. 이게 또 하루 첫 끼 공복 메뉴를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고민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네. 일단은 아침에 먹으면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공복의 커피. 눈 뜨자마자 바로 그냥 커피 내려서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눈 뜨자마자 일단은 물 한 잔 꼭 드셔야 되고요. 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 게 유산균하고 물이거든요. 예, 제일 첫 번째로 먹는 게. 그래서 커피는 가능하면 식사 이후로 미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시리얼 많이 먹잖아요. 시리얼. 이 시리얼이 먹기 간편하고 좋은데 이게 당분이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리얼이 많이 건강해진 시리얼도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근데 기존에 있던 시리얼 당분이 많아요.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먹자마자 바로 흡수가 돼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예, 혈당이 빨리 올라가죠. 그러면 또 바로 푹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빨리 느끼죠. 예, 인슐린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혈당이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면 저혈당이 또 생기는.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고 가능한 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든든한 식사, 바로 단백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단백질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바로 계란입니다. 달걀.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거 너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육 유지에도 중요하고 특히 40, 50대 넘어가다 보면 근육이 자꾸 빠지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면역세포 유지에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이 단백질을 물론 골고루 먹어야겠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언제 먹었을 때 가장 단백질이 잘 몸속에서 잘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 봤더니 아침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먹은 단백질이 흡수돼서 여러 가지 역할도 잘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안 먹으면 좀 아깝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계란 같은 걸 좀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계란을 먹는 방법은 프라이해서 드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제 기름에 튀기는 종류잖아요. 프라이드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삶은 달걀이나 찐 달걀 괜찮고요. 제일 좋은 건 수란이에요. 수란. 근데 수란 만들기 좀 귀찮긴 한데 수란으로 드시면은 진짜 기름기 없이 자체 그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가 있고요. 삶은 달걀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게 아침에 이제 단백질을 착 드시면서 또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면 좋거든요. 자, 아침에 먹기 좀 가장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중에 하나 뭘까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서도 이 양배추가 위에 좋잖아요. 예, 그래서 양배추를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 힘드신 분들은 살짝 데쳐서 아침에 함께 드셔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견과류도 좀 같이 좀 드시면 좋고 토마토도 좋습니다. 아침에 물론 생토마토만 먹으면 안 좋지만 이런 단백질과 함께 먹게 되면 토마토도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침에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간단하게 한식으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식사를 만약에 하신다, 밥을 드신다 한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잡곡이나 현미밥으로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밥으로 해서 좀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 진짜 많이 드시는 것 중에 그 블루베리 막 요거트 우유랑 갈아서 뭐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많은데 이렇게 먹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요. 블루베리 너무 좋은 음식이죠. 예, 너무 많은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너무 풍부한 이제 항산화 폭탄 음식인데,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매체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유제품 속에 있는 유당이라든가 또는 칼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좀 방해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진짜 항산화를 위해서 진짜 목숨 건 사람이라면 따로 먹는 게 맞고요. 사실 같이 먹으면 또 맛에 대한 궁합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것 때문에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뭐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좀 갈아서 드셔도 좋은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려면 우유보다는 요거트는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요거트는 유당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요거트 같은 경우에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 같이 섞어서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런 건 좀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에 뱃살 고민이신 분들 정말 네. 많은데 네. 그 채널에서 여자의 뱃살과 남자의 뱃살 빼는 법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뱃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가 피하지방.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쌓인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장 속에 쌓인 지방. 내장 지방이죠. 예. 복부 비만의 원인이죠. 예, 이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하고 내장 지방보다 이 위에 피부와 지방이 많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인데요. 보통 남성들의 뱃살은 주로 이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예. 속에만 있죠, 속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들은요, 피하 지방이 많아요. 이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40, 50대, 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변화오면서 이 피하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 뺄 때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방 흡입술? 예. 지방 흡입술은요, 피하 지방만 가능한 겁니다. 지방 흡입하는 그 기구가 피부 밑에 들어가서 거기 흡입하는 거예요. 근데 복강 내에 있는 내장 지방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겉에 있는 지방을 빼는 건요, 이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복근 운동을 한다던가, 옆구리 운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게 빠지겠죠. 근데 남성분들 여기 피하 지방이 아니라 저 안속에 내장 지방이 차 있는 경우는 이런 운동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고 일단은 다이어트 음식, 간헐적 단식, 그다음에 식이요법 철저히 하셔야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인 그 피하 지방과 저 안쪽에 생기는 복강 내에 생기는
내장 지방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각각 내장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랑 여성의 피하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좀 다를까요? 여성의 피하 지방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그러니까 뱃살 복근 운동, 옆구리 운동 이런 걸 해서 이제 빼야 되고요. 내장 지방은 그렇게 해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분들은 그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유산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체적인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열심히 해서 진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됩니다. 진짜 요즘 많이 하시는 게 걷기 운동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뭐 10,000보 걸었다, 뭐 20,000보 걸었다,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또 운동이 되는 걷기 방식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당연히 걷는 운동 너무 좋죠. 걷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운동 방법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핫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권장되는 운동이, 효과적인 운동이 뭐냐면 인터벌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천천히 오래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빠르게 걷기 한 1분 하고 천천히 걷기 한 2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30분이죠. 또는 5번만 반복해도 15분이죠.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인터벌 걷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빨리 걷기는 어느 정도로 빨리 걸으면 되냐면 숨이 좀 차야 돼요. 숨이 좀 찰 정도로 좀 빨리 걸으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할 때 약간 숨찬 정도. 네. 그 정도로 빨리 걷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1분 정도 막 빨리 걷고 나서 그다음에 또 천천히 좀 걷다가 또 빨리 걷다가 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인터벌 운동이 가장 요즘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물론 어떤 운동이든지 효과가 없는 건 없습니다. 예, 만보 걷기 이것 대신에 그냥 나는 만보 걷겠다 그렇다고 하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운동을 하신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보다는 걷기가 지방을 태우는 데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걷기도 만보 걷기, 느린 걷기가 아니었고요. 빠른 걷기입니다. 물론 러닝에도 지방이 잘 타는데 빨리 걷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하게 지방을 잘 태워준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또 다른 연구도 좀 있어가지고 좀 혼란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걷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내가 뛰지 않아도 그리고 또 뛰는 것이 또 관절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40대 50대 넘어갈 때는 너무 달리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네, 빨리 걷기만으로 해도 충분히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복 운동을 하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살 빼려면 공복 운동이 제일 좋다. 근데 요게 사실 오히려 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몸을 상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운동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아까 활성산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를 뭔가 몸에서 항산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운동하면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그대로다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들이 녹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복에 운동하는 것보다는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C 식사할 때 충분히 드시고 나서 몸의 항산화력을 좀 키워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공복 운동이 물론 옛날에는 공복 운동해야 지방이 잘 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진 않다. 공복 운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운동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식사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하시면은 지방 태우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공복 운동 할 때 또 단점이 잘못하면 저혈당으로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건요, 우리가 단순히 살이 많다랑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뚱뚱한데도 내장 지방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 하나 없는데 이런 분들도 내장 지방이 또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내장 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지방으로 생각하는 피하 지방과는 훨씬 다른 굉장히 무서운 지방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배를 이렇게 잡아보면요, 이렇게 배를 눌렀을 때 되게 뱃살이 풍선처럼 팽팽하다, 탄탄하다, 또는 이 체형이 좀 팔다리는 가는
많은데 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ET 체형이라고 하죠.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내장 지방은요, 우리 몸 안쪽에 이 장기 옆에 붙어가지고 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지방인데요. 특히 췌장이라던가 이런 간 옆에 내장 지방이 붙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 염증 물질을 췌장이랑 간 세포에 자꾸 분비를 해가지고 이런 세포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 이제 혈당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췌장 옆에 이제 붙어 있으면은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당뇨병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간 옆에 있는 내장 지방이 간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 간이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고지혈증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라던가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첫째로 혈액 속의 과다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둘째로는 내장 지방이 만들어내는 각종 나쁜 염증 물질들을 줄여줄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주변에 좀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고기입니다. 약사님 저는 하루에 고기 반찬은 꼭 하나씩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고기 반찬 안 먹으면은 한 끼로 안 친다 이런 말씀 하실 분들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고기를 좋아하시면은 일단은 이 고기 반찬 대신에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생선류로 반찬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생선을 좀 자주 구워 먹으려고 에어프라이기 하나 샀거든요. 요즘은 에어프라이기 쓰면 생선 구워 먹고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평소에 먹던 식단대로 고기 반찬 대신에 생선 구이로 이제 먹으면요. 물론 맛도 있고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뱃살이 확 빠지면서 허리 사이즈부터도 내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고기를 생선 반찬으로 바꿔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기랑 물고기 같은 고기인데도 이렇게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면요,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류 좋아하신다, 내장 지방이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특징 중 하나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밀가루 되게 좋아하시고 설탕이라던가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라던가 시럽 같은 거 많이 넣으시고 음료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런 것들 이제 정제된 당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먹게 되면요, 우리 혈액 속으로 이 당분이 갑자기 확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췌장이랑 간 같은 이런 애들이 갑자기 혈액 속에 이 당분이 올라온 이 당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디에다가 쟁여놓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우리 몸속에 내장 지방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는 음식들이 내장 지방을 굉장히 잘 만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당분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식사를 할 때 항상 의도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혈당을 빠르게 올라가는 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이섬유 같은 애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의학연구팀이 이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식사를 할 때 이 브로콜리라던가 케일이라던가 당근같이 짙은색 채소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17%나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식 같은 거 먹을 때도 본 음식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사가 혈당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샐러드라던가 아니면 야채 반찬이라던가 이런 식이섬유를 의도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혈당 관리나 내장 지방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준해식 다이어트가 최고의 식단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옛날에 다이어트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다이어트, 귤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자몽 다이어트 이런 것처럼 뭐 하나만 먹고 살을 뺀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게 먹어서 살을 뺀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결정적으로요. 이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덜 먹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의 대사와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체질 개선 식이 습관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원래 응당해야 됐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가장 부담 없이 가장 이상적으로 먹는 방식이 바로 이 지중해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중해식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걸 보면요, 기존의 다이어트랑 좀 다른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샐러드라든가 브로콜리, 케일 같이 이런 십자학과 채소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요.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이제 육류 같은 단백질원도 많이 들어가죠. 또 단 디저트 같은 거 대신에 블루베리라든가 사과, 키위, 바나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들도 많이 들어가고, 닭가슴살, 요구르트 같은 이런 이제 단백질 등.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우리가 현대 사회 이전에 자연스럽게 먹던 방식과 굉장히 가까운 식단이에요. 근데 빵에다가 이제 사과잼 발라서 먹고, 또 점심에는 뭐 짜장면에 군만두, 또 저녁에는 뭐 삼겹살에 소주를 먹던 현대인들이 이런 식단을 지키기는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의 식단처럼 보이죠.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완벽한 지중해식 식단을 구사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사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한꺼번에 고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내 식탁에 이런 나쁜 것들을 빼내고 그 자리를 좋은 걸로 대체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바꿔야 되고 어떤 거를 추가하는 게 조금 더 이런 지중해식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생선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생선 많이 드시나요? 사실 생선 굽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비싸서 잘 먹기도 힘들게 생선이죠. 그런데 인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지방류를 섭취하기 가장 쉬웠던 지방 섭취원이 바로 생선이었습니다. 내가 지방을 먹기 위해서 매머드 잡고 뭐 소 잡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잡아먹는 게 지방류를 섭취하는데 가장 좋은 지방 섭취원이었는데, 여기에 지중해식 다이어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또 올리브유가 있죠.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열매에서 아무런 가공 과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압착을 해서 짜낸 기름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라든가 기름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중해식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섭취원을 일반 육류에서 생선유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기름 같은 경우에도 올리브유로 바꿔서 식사를 해보시는 거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지중해식을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중해식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살펴보면은 살이 빠지는 건 덤이고요. 거기에다가 몸이 건강해지는 게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이시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았거나 이런 분들도 지중해식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일단 보기만 하더라도 혈색이 훨씬 좋아지시거든요. 훨씬 건강해지시고, 거기에 좀 살이 빠지는 게 이제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아침에 뭐 빵, 시리얼 같은 거 이제 드시다가 굉장히 살이 많이 찌셨던 분들도 올리브유 같은 샐러드로 이제 대신 드시고, 점심에는 제육볶음 이런 거 대신에 고등어 조림 또는 꽁치 구이 이런 거를 꾸준히 해보시면은 나중에 혈액 수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의사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칼로리를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는 칼로리는 줄이고 쓰는 칼로리를 늘리면은 에너지원인 살은 자연스럽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이 다이어트를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칼로리만 조절한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일종의 비상사태로 들어가면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살을 안 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느껴지죠. 원래는 100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50만 쓴다든가, 아니면은 같은 체중인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살이 잘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단순히 이 비만한 사람들이 뚱뚱하다는 걸 떠나서 체내 염증 수치도 높고 또 만성질환이 더 잘 걸린다는 걸 발견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를, 비만이 단순히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가 아니라 체내의 염증과 지방이라든가 이런 대사의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단순히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져서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다이어트 방식도요, 단순히 덜 먹고 더 쓴다가 아니라 이 내 몸이 비만으로 인한 염증 상태와 대사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하게 되면요, 몸이 건강을 해지면
줄면서 체중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장애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혈액순환과 몸의 만성 염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영양소로는 오메가3, 셀렌, 비타민 D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같은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요. 또 나아가서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게 되죠. 또한 동맥 경화의 진행을 늦춰주기도 합니다. 오메가3가 사실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데요. 이 혈관 재생이라던가 혈류 개선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연구에 따르면은 이 오메가3 섭취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고 혈관 확장을 촉진하면서 항산화 또는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막이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에서 이 염증을 억제하는 세포막으로 바꿔줘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세포의 체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오메가3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체의 염증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염증을 막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항산화입니다. 염증과 산화는 뭐랑 같냐면은 부싯돌과 불과 같습니다. 이 산화작용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들이 몸의 세포들을 자극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라는 불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이렇게 때렸을 때 불이 생기는 거랑 같은 원리죠. 그래서 항상 항산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추천드리는 또 다른 성분이 바로 셀렌입니다.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배곡 주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 배곡 주사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글루타치온이 유명한 이유가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런 활성산소들을 총처럼 이렇게 쏴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면은 얘네들을 다시 재활용하려고 이제 재장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재장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성 성분이 바로 셀렌입니다. 셀렌은 이 항산화 효소인 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포막의 이런 구조나 기능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 메타 분석 결과 이런 혈중의 셀렌 농도가 높을수록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4%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질환 관리라든가 노화 관리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셀렌이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영양소 중 하나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면역에 좋다라는 거는 다들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비타민 D가 왜 면역에 좋냐면요. 우리 몸에는 이 면역세포 중에도 대식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외부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이제 얘네들을 문 앞에서 미리미리 잡아먹어버리는 일종의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D가요.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염증 단계를 초기부터 이제 억제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D가 항염증이라던가 또 나아가서 혈관 기능 개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특히 이제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을 시켜가지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항산화라던가 항염증 또는 이제 동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혈관 보호 기능 이런 거에 이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크게 보도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식품의약안전처가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부정맥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발표는요, 유럽의 의약품 안정청 EMA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한 건데 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하루에 4g의 고용량 오메가3를 섭취를 하면은 심방세동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막 과장되게 보도를 한 탓에 사람들이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에 안 좋구나, 몸에 안 좋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신 거죠. 약사분들의 이 조상인 연금술사 파라셀수스가 이런 명언을 한 게 있어요.
모든 약은 곧 독이고 모든 독은 곧 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를 먹더라도 많이 먹으면요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죽거든요. 이 연구는요 정상적인 성인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게다가 일반인들은 보통 영양제를 먹더라도 하루에 1000mg, 많이 먹어도 뭐 2000mg 그 정도 먹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하루에 4000mg, 4g을 복용을 했죠. 그래서 이 실험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오메가3가 몸에 해롭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냥 안전하게만 알고 있었던 오메가3도 많이 너무 먹으면 평소의 양의 4배나 되는 양을,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이런 점들은 주의를 해주세요라고 일종의 한계선을 찾았다는 데 의의를 둬야지, 이거를 보고 오메가3를 먹고 심장병이 생겼으니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오메가3는요 다른 알려진 영양소보다 굉장히 안전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챙겨 먹을 수 있는 영양소이고요. 다른 영양소보다 우리 몸에 훨씬 많은 이점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오해를 해서 오메가3를 안 먹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건강에 굉장히 더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굉장히 오메가3 제품도 많고요. 잘 보면은 구성 요소도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워낙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당연히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오프로드를 많이 달리시는 분들은 뭐 2륜 구동인지 4륜 구동인지 이런 것을 많이 확인하실 거고, 기름값이 걱정이다 하신 분들은 연비를 먼저 따지시겠죠. 마찬가지로 오메가3도요. 내가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오메가3를 먹음으로써 어떤 이점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점들을 고루고루 얻고 싶고, 또 나는 어떤 오메가3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로 순도입니다. 순도. 기본적으로요 오메가3는요 70% 이상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오메가3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의 순도가 낮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요런 이제 오메가3 한 캡슐에 이 오메가3를 만들면서 생기는 불순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메가3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쓸모없는 부산물이나 첨가물들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메가3를 고를 때도 이 순도가 70% 이상 함량이 들어가야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 오메가3 중에서도 EPA와 DH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발을 살 때도 신발의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러닝화를 사요. 러닝화를 사면은 내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쿠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신발을 사실 거고, 나는 그냥 평소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일상화를 살 거야 하시면은 쿠션은 조금 덜 들어가지만 오히려 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뭐 안감이라던가 뭐 통기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먼저 따져서 이제 구매를 하시겠죠. 오메가3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메가3를 내가 어떤 용도에 드시냐에 따라서 EPA와 DH의 함량을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EPA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이 만성 염증,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DHA는 눈 건강 또는 신경세포 보호, 그리고 뇌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요즘 이제 오메가3 트렌드를 보면은 이 염증 효과를 너무 강조한다고 EPA 함량을 너무 높게 잡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70, 80, 많게는 90%까지 EPA 함량만 높이고 DH 함량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신발로 치자면은 내가 이제 마라톤을 좀 하려고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마라토너가 이거 마라톤 하는데 이 신발 좋습니다 해가지고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에 나한테 맞지 않는 신발을 사는 경우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메가3의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 조절이라던가 지질 대사 개선, 또는 뭐 눈 건강, 신경 보호, 또는 뭐 염증 완화, 심혈관 기능 개선, 요런 이제 오메가3의 장점들을 고루고루 얻고 싶으시다면은 무엇보다도 EPA와 DH 함량이 1대1로 들어간 오메가3를 고르시는 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인데, 바로 먹기 편하면서도 좀 보관하기 안전한
안전한 오메가3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요, 오메가3를 사기 전에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세요. 뭐 EPA가 좋니, 원료사가 어디가 좋니,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고가의 오메가3를 구매를 해놓고 한 2, 3주 정도 드시다가 다 못 드시고 선반 서랍장 안에 보관해 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다 못 드셨어요? 물어보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 오메가3 한 1, 2주는 꾸준히 먹었는데 먹으니까 목에 걸리고 속도 불편하고 막 속에서 막 생선 냄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꾸준히 못 먹겠더라 해가지고, 사실 돈 아깝잖아요, 그렇게 드시면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영양제를 구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일상에서 이게 꾸준히 복용이 될 수 있도록 내 습관적으로 이게 세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메가3를 이제 꾸준히 못 드시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일단 알약이 커요. 고함량을 좋다고 하시다 보니까 고함량인 오메가3 제품들은 대부분 알약이 막 뚱뚱하게 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삼키면은 진짜 목에 걸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무엇보다도 생선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는 경우도 많죠. 먹으면은 생선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오메가3 먹고 뭐 운동하시다가 보면은 막, 아니면 트럼 같은 거 하면은 안에서 막 고등어 냄새 확 올라오고 이러면 되게 역하거든요. 이래서 이제 오메가3를 먹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영양제를 드시면은, 어떤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영양제가 내가 꾸준히 매일 먹을 수 있게 습관으로 잡힐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또 해주시고, 또 오메가3를 먹는 고충이라던가 니즈에 따라서도 또 오메가3가 이런 점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영양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많이 취합을 하고 개선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오메가3를 만들 때 이 제품 배합에 참여를 해서 만든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진심 네이처 RTG 오메가3 1000 패밀리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제품 배합에 참여를 했고, 만들고 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드려봤거든요. 근데 드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기존의 오메가3랑 다르게 먹기도 굉장히 편하면서 굉장히 향도 좋고, 좀 이런 제품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워낙 유명한 오메가3 원료사죠. 세계 1위 원료사인 GC 리버사에서 원료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순도도 굉장히 높아요. 순도도 75%로 이제 굉장히 높은 순도로 오메가3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루 복용에 EPA와 DHA 함량이 1대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대1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EPA와 DHA 함량 모두 합해서 1000mg의 오메가3가 들어가고요. 자, 모든 기능성을 인정받기 용량도 충분한 용량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오메가3도 이제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RTG형이 굉장히 흡수율도 높으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생체 이용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RTG형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오메가3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메가3 벌크로 드시는 분들은 여름 되면은 캡슐들 서로 막 찌걱찌걱 달라붙고 산패도 되게 잘 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PTP 형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오메가3가 산패도 덜 되면서 안정적으로 보관될 수 있게 신경 써서 보관을 했고요.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은 되게 생선, 고등어 냄새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저도 민감해서 오메가3 되게 함량 그냥 높고 무식하게 막 뚱뚱한 애들 삼키면은 운동하다가 트럼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막 역해가지고 막 토할 거고 그렇거든요. 이번에 나온 진심 네이처 RTG 오메가3 1000 패밀리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향을 맡아보시면요, 고등어 냄새 전혀 안 납니다. 오히려 포도향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켜도 전혀 내가 오메가3를 먹었다는 티가 안 나요. 게다가 장용성 캡슐로 이제 코팅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장용성 캡슐이 뭐냐면은 위에서 안 녹고 얘네가 장까지 살아서 가서 오메가3를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오메가3 캡슐이 녹으면은 입에서 막 고등어 냄새가 올라와요, 위에서.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보시면은 알약도 기존 오메가3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켜서 먹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목 넘김 힘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750mg으로 굉장히 작은 캡슐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루에 2번 이제 알약으로 드시기도 굉장히 목 넘김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가족용으로 먹는 오메가3로도 굉장히 이 정도만큼 좋은 제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산부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오메가3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이 독일 미넨 대학과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 합동 연구팀이 임신 중인 산모 57명을 대상으로 이 DHA와 EPA 성분이 든 피쉬 오일을 먹이고 출산한 아이들을 이제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피쉬 오일을 섭취한 이제 오메가3죠. 이 피쉬 오일을 섭취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주의 집중력을 갖게 된 거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연한 게요. 오메가3가요.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뇌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이 뇌가 생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HA가 뇌의 구성 요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메가3의 한 요소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뇌가 자라면요. 이 DHA가요. 이 뇌의 신경세포막을 유동성 있게 만들어서 다른 신경세포와 시냅스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 다발이 굉장히 여러 가닥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연결되는 이런 시냅스를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뇌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전기 신호가 잘 이동하고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냅스 형성을 촉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DH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임신 20주차에 접어들면요. 우리 태아의 뉴런 생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DHA가 많이 든 오메가3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오메가3는 당연히 EPA와 DHA 함량 중에서 좀 DHA 함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메가3를 아침에 먹어야 될까요? 점심에 먹어야 될까요? 저녁에 먹어야 될까요? 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님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무엇을 많이 드시나요? 왜냐면요. 이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기름과 친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방 같은 거를 이제 섭취를 할 때 함께 드시는 게 오메가3의 흡수율에 좋은데요.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이 지방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담즙이 분비가 되는데 담즙 성분이 오메가3가 흡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통 아침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대부분 점심 때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 때 많이 드시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식사량이 많을 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점심 때 이제 오메가3를 드신 편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